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1월 28일 수요일 이 시간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은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최근에 금감원 관련해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법권 인지수사까지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또 질서를 또 빠르게 잡으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기관, 정부 부처는 아니고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까지는 이제 부여가 됐는데 권한을 과연 어디까지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1377님 5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1,000만 원이나 당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라고. 그렇죠. 보이스피싱 당하실 때 빠르게 또 계좌도 동결해야 하고 금감원의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이유진님은 오늘 남편 덕분에 추위에 떨지 않고 출근 완료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남편이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랑을 하셨고요. 8003님 금감원이라는 이름에 엄청난 위력이 느껴집니다.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가 일반인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사에 계시는 분들은 금감원에서 정기 검사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한동안 피곤해지시죠. 근데 사실 이게 금감원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보면 FSS라고 하는데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합니다.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에 있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산도 절반은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회사들이 분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고 실제로 금감원 분들 만나면 많이 친절합니다. 이렇게 막 너무 힘을 막 활용한다라는 이야기 안 들으려고 금감원 직원분들은 또 오히려 조심하기도 하더라고요. 6826님 금감원 세상에 공짜는 없죠. 리딩방 종목 추천 등 진짜 좋은 건 나만 알고 남에게 주지 않죠 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속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늘 증시 상황 굉장히 좋죠. 1.54%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8포인트 오른 5,160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5%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109 거의 1,110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5.3% 추가로 올라서 84만 원대까지 넘어섰고요. 삼성전자는 2% 올라서 16만 2천 원대 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960조, 하이닉스는 613조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아까 에코프로가 거의 10%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내에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2원까지 떨어졌네요. 원화는 최근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층 인터뷰 2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개발한 원작자가 따로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들여다보시죠. 강인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고 네. 변리사이시기도 하다고.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드셔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주 운 좋게 몇 개 먹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만든 사람 따로 있다면서요? 그 레시피를 만든 최초의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뭐 예. 여기저기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있죠. 예. 근데 최초에 만드신 분이 네. 그 레시피를 뭐 특허 출원을 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독점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그거를 비슷하게 누가 만들었을 때 나의 두쫑쿠 레시피의 권리를 침해했어? 라고 말할 수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쫀쿠는 뭐 상표권이라든지 이 뭐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걸어놓지 않은 거니까 네. 누구나 써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가 걸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 뒤늦게. 그게 이미 두쫀쿠에 대한 레시피라는 거는 너무 많이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아하, 네. 그러면 이제 와서 만약에 제가 두쫑쿠의 레시피를 특허 출원을 했다. 뭐 어떻게 뭘 섞고 몇 그램 섞고 어떻게 해서 만드는 두쫀쿠라는 레시피를 특허 출원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이미 기본 레시피는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독점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름은요? 이름도 두바이 쫀득 쿠키.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예.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동일한 표장을 아무도 출원을 안 했다고 해도 네네. 이미 그거는 어떤 디저트류의 보통 명칭 같은 게 돼버렸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내가 티라미수를 내가 아무도 안 했다고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디저트의 명칭인데 치즈 케이크.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내가 출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심사관이 과연 등록을 해줄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욕심내시는 분도 이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네. 어떤 간식 제조업체가 두바이 쫀득볼이라는 상표권을 내려고 한다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인정이 될까요? 쫀득볼입니다. 쫀득볼.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그걸 우연히 찾아봤었거든요. 예. 근데 대형 포털 사이트에 두바이 쫀득볼이라고 찍었을 때 예. 나와요. 검색이 돼요. 아, 다른 제품들. 다른 사람의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그 두쫀쿠를 두쫀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출원한 상표가 과연 등록이 될지는 그거는 심사관의 재량입니다만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곤 있습니다. 요즘에 뭐든 다 두바이에다가 초코를 갖다 붙이면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문의 많이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특허 출원 레시피 특허 출원 되냐 네네. 아니면 상표 출원 되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모양으로 했을 때 디자인 출원이 되느냐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바이 성공 초코볼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레시피는 어때요? 왜 그 카다이프 넣고 뭐 중동식 어쩌고 하는데 마시멜로까지 이렇게 네. 입혀가지고 요 레시피 자체는 특허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약간 변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나는 좀 다른 걸 더 넣어보겠다. 네. 그거는 괜찮아요? 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레시피 자체에 대해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예. 실제로 국내에서도 뭐 김치 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김치를 만드는 방법 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쫀쿠를 만드는 레시피 자체는 이미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 다른 스테이지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뭐 좀 더 다른 재료를 넣는다든지 네네네. 뭘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공개된 레시피보다 진보성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은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죠. 진보성.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에다가 치즈를 넣고 소금을 조금 넣은 진보성이 있다면 이게 또 레시피가 맛있겠는데요. 그런가요? 이거 누가 따라하겠네 금방. 예, 공개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레시피도 특허권이라고 보면 돼요? 네, 특허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시피 특허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죠. 특허권이라는 결국 내가 뭔가를 독점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따라하죠.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치찌개에 관한 내가 레시피를 특허 등록을 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그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네. 내가 걔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안에 설탕 몇 스푼, 소금 몇 얼마나 들어간지를 다 그 남의 가게에다 CCTV를 설치할 것도 아니고. 알아볼 수 없죠. 예. 그래서 레시피 특허라는 거는 당연히 특허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도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침해했을 때 잡기도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그걸 뭐 하러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경제적인 실효성보다는 네. 홍보 목적으로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권위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는 아직도 레시피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아예 특허를 철저하게- 안 내고 공개도 안 한다. 영업 비밀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보통 어려우니까 그냥 만들어서 공개하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라는 회사의 홍보 목적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들 하시죠. 특허를 낸다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한다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꾸로 공개를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레시피 표절로 이게 판단이 된 판례도 있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아, 그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예. 그 레시피를 당연히 누군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베낀 게 잡혔으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특허권 침해죠.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너무 이례적인 사례여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예전에 이제 그 모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제 덥죽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덥죽의 레시피를 뭐 특허권을 취득을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덥죽이라는 아이템과 그거를 그 따라한 그 업체에 좀 그런 약간 상도덕적인 문제가 조금 불거졌던 사건이지 그거를 뭐 레시피를 침해해서 특허권을 뭐 이런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 또 요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름이 네. 좀 어려워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네. 간단하게 차이만 좀 한 번씩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차고 계신 시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 지금 차고 계신 시계가 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죠. 네. 전- 첨단 기술들. 예, 기술들이 있죠. 기술은 특허. 기술 특허. 자, 지금 차고 계신 시계의 이름은 갤럭시 예. 워치죠. 뭐 이런 거. 상표. 상표. 지금 차고 계신 시계의 디자인, 네네. 생김새 디자인권. 그건 디자인권. 그렇게 나뉩니다. 저작권은 이제 저작권은- 창작물이고. 시계로는 예를 들긴 힘들고 어떤 예술물 아하. 이런 것들은 저작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네. 기술적인 건 특허권으로, 식별 표지는 상표. 상표권으로, 내가 뭔가를 만든 건 이제 그린 거는 디자인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일단 신청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아주진 않을 거고. 오히려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거절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절이 더 많아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까지 사람들이 특허 출원을 할 때 세상에 없던 기술을 특허 출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없던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은 특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조금씩 변형이에요,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기술에 대해서 비해서 진보된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줘요. 더 네. 좋아졌으니까. 네. 근데 이 좋아졌다는 건 주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했을 때 내 발명은 이거에 비해서 이만큼 더 좋아졌어요라고 심사관한테 얘기하는데 심사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수정, 보정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쉬운 말로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발명에 비해서 진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으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상표와 비슷해가지고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허는 특히 이제 기술적인 진보성. 네 맞습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뭔가 독창성이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에 비해서 뭔가 더 창작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거와 별 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절이 되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표는 진보나 창작의 영역이 그러니까 더 나아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 기존에 있었냐 없었느냐 선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전자에서 삼성이라는 상표가 뭐 현대자동차의 현대에 비해서 진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더 진보된 상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선택 누가 먼저 이걸 찜했냐. 그래서 먼저 누가 선점을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비슷한 게 했을 때 너는 등록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네. 일단 상표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여쭤볼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출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출원과 특허 획득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원만 해놓고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막 이상하게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속으시면 안 되고. 출원하는 데는 돈이 그러면 얼마나 들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대리인들 선임 비용은 뭐 너무 천차만별이.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운데 저희가 받는 비용 말고 이제 지식재산처죠. 과거에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처죠. 아하.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허 출원할 때는 뭐 몇만 원에서 한 1, 20만 원 선을 거기 지식재산처에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용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상표권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내가 사실은 어떤 상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상표권 등록은 못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거 잘 된다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상표를 가지고 상표권을 등록을 해버렸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그런 일 많죠. 특히 국내외에서도 많고 특히 해외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국내의 유명한 빙수 브랜드였던 설빙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설빙이 국내에서 너무 잘 되는데 중국에 상표 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걸 기화로 중국의 모 업체가 중국에서 설빙을 등록을 받아버려서 설빙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중국 애들이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 누가 상표 출원을 해서 나를 못 쓰게 하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 어디 입증을 하면은 그 원래 상표권 등록한 사람 거를 어디 취소해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내가 먼저 쓰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상표 출원한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먼저 쓰고 있었어. 나는 선사용권이 있어. 나한테 상표권을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라는 권리가 하나 생기고요. 최소한 나는 공격할 수 없다. 네. 그 상표권으로.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할 수 있어도 나는 못 쓰게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표가 뭐 굉장히 유명한 상표다. 주지저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유명한 상표인 경우는 이 사람이 베껴서 출원한 상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이라는 라디오가 엄청 잘 되니까 네, 엄청 다른 잘 되죠. 방송국에서 성공예감 2 이런 거 만들었을 때 그거를 무효시켜 버릴 수 있다. 그거를 상표 출원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등록 무효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장충동 가면 이제 족발집들 많고 네. 신당동 가면 떡볶이 집들 맞습니다. 많고 저마다 원조라고 달아놓습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진짜 거의 너무 헷갈릴 정도인데 네. 다 원조라고 우기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하는데 네가 원조가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입증도 안 되고 이제 와서는 예. 그런 거는 그냥 앞에 원조가 붙지만 그 뒤에 무슨 A 족발, B 족발 이렇게 나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로 구분을 해야죠. 그거는 뭐 누가 상표를 원조를 등록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뭐 원조를 상표 등록했다 그래서 원조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참 그러면은 원조 할매, 원조 할머니, 원조 친할머니, 원조 외할머니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네. 상표의 식별력이란 걸 따질 때 식별력. 상표는 너와 나의 상품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예. 상표는 그 식별력을 상표라고 하는데 식별력이 있는 거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전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중요한 거죠. 아하.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자동차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원조 A 무슨 족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족발은 중요하지 않겠죠. 원조가 과연 중요할까요? 남는 거를 가지고 그 상표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매,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실질적으로 구분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A, B, C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할매 식당이 아니라 원조 뭐 여의도 할매 식당 이런 지역 식으로 명칭이 중간에 들어가. 들어가. 네. 아니 그래서 이제는 원조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용민님이 원조 이제는 식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시조도 있답니다.
아, 거의 이제 박혁거세까지 이제 올라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 아니 그래서 이게 남들 상표권에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살짝 비트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바삭 과자가 인기면 바삭 과자 네. 이런 건 괜찮아요? 그것도 상표 법상으로는 등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상표권의 권리 범위는 제가 어떤 A라는 상표를 갖고 있을 때 A는 당연히 내 거지만 네네. A랑 비슷한 A 다시도 내 거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 다시를 썼을 때 A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 상표권의 범위는 약간 유사한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데 내가 바삭인데 누가 빠삭을 쓰고 있다? 예.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삭의 권리는 빠삭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게 어떤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맞아요. 결국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 예감을 네. 성공 애감이라고 들어간 게 비슷하니까 이거는 취소 이렇게 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성공 직감 예. 이러면 또 이게 비슷한가?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헷갈릴 수도 관념이 비슷해지잖아요. 관념. 네. 그러면 그때 또 그걸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주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거네요. 그래서 소송을 가고 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양측이 한쪽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안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실컷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그래서 간인혁 변호사님도 일이 많으신 거고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명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영광굴비 한상, 네. 상주 곶감 디저트 막 이런 식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을 상표로 가져다 쓰면 네. 이거 괜찮습니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지리적 표시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성 가면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그거는 보성에서 녹차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지역 명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역 명칭을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지역의 명칭을 내가 독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지역명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서 어떤 산지의 특산물인 경우에 네네네. 그거를 보호를 해줘요. 보성 녹차, 영광굴비, 영덕 대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건 어디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지역의 좋아. 조합이 가지게 됩니다. 보성 녹차 관련 조합이 상표권자가 돼서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 상표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성한 그 특산품이 있다면은 그게 만약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쉽게 말해서 아까 그냥 지역에서 유명한 산품, 그게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면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쓰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 예. 지역 조합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 농민들이나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합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비틀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광굴비라는 게 영광 지역에 이제 수산업 하시는 이제 조합이 네. 있다라고 하면 상표권이 제가 영광굴비 쫀득 쿠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앞부분은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상품이다. 이건 굴비가 아니라 수산물이 아니라 간식이다, 디저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좀 영광 이게 사실 꼬다 보면은 끝이 네, 없습니다만. 끝도 없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영광 굴비의 보호 지정 상품은 뭐겠어요? 굴비죠. 굴비죠. 굴비. 예. 다른 데다 쓰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근데 다른 데다 쓸 일이 잘 없겠죠. 아마. 그렇죠. 뭐 영광 굴비 맛 쿠키는 좀 그러니까. 영광 굴비를 시계에다 썼다. 그럼 영광 굴비에서 그거를 야 니네 시계 이름 태클 걸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왜 소시지는 비엔나 소시지가 많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초코랑 붙는 건 두바이가 많이 붙습니다. 네. 이게 두바이 그 지역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수출도 한다 하더라고요. 나라 네. 지명이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까? 어때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인데 나라 지명만으로 구성된 건 안 되고요. 예. 나라 지명을 포함한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가능한데 예.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거는 나라 지명에 쫀득이라는 거는 이 상품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예, 쿠키는 이 상품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것도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인한테 두바이를 독점시킬 수도 없고 특정인한테 쫀득도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 개가 뭉쳤을 때
아, 이게 될까? 근데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표 출원해도. 네.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도시명도 그렇고 뭐 원체- 서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서울만 내가 출원했을 때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다른 게 붙으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흔한 술집 명 중에 서울의 밤 이런 막 동네 호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등록 받을 수 있죠. 서울만으로 쓴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독창성도 좀 있어야 하고 다른 식별 표지가 들어가면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대호 쿠키 이거는 그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 독창성 만들 줄은 몰라가지고 그 아까 중국에 나갔던 그 설빙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불닭볶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의 나라에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고 하는데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나라에 또 불닭볶음면을 선점한 또 다른 업체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분쟁을 겪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상표권 등록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식품의 상표권을 인정해 줄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독립적이야. 이게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그 상표법이라는 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나라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닭볶음면의 상표권이 누가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건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지 미국에서 효력 없고 일본에서 효력 없고 중국에서 효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이 대한민국에서 불닭볶음면이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누가 쓰고 있는 거에 원칙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죠. 아니 그러면 100개국에 진출한다. 100개국에 다 상표권을 걸어야 돼요. 보통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 상표법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죠. 그 마드리드 제도라는 걸 통해서 네. 대한민국에 딱 출원을 했을 때 어허.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내가 지정한 국가에 쫙 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마드리드 제도. 네. 그래서 내가 뭐 EU, 중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나라에다가 내가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출원을 기초로 해서 그 나라에 동시에 쫙 뿌려주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100개국에다가 내가 하나하나 다 직접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돼서 상표는 그런 식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큰 나라들 위주로 많이 하시죠. 네, 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의 네, 날카로운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그 뭐라 해야 되나 독창성이라든지 좀 구분. 네. 2428님이 애플은 그러면 상표권이 왜 등록이 됐을까요? 이렇게. 자, 애플은 애플. 그 사과 아닙니까 사과. 네, 원래 만약에 제가 애플을 사과에다 쓰겠다고 하면 등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과를 애플이라고 불러야 그죠, 그죠, 되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독점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렇죠. 아하. 근데 나는 애플이라는 상표를 노트북에다가 쓸 거야. 가전제품. 노트북을 애플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단어를 이거와 관계 없는 상품에 쓸 때 그거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게 반드시 내가 어떤 걸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거는 예. 완전히 만든 단어잖아요. 그런 상표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어떤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을 상표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특정인한테 독점시키면은 안 될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되죠. 애플을 노트북에다 쓰겠다는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호. 그러면은 그 애플이 애플 이름으로 사과 장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사과업을 하시는 분은 애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사람 때문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경미님이 당구장 이름이 은행 당구장이라는 곳 있다고. 이런 거는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전혀 연관이 그렇죠. 없는 뭐 은행 당구장에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오 재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왜 그 온라인으로는 네. 이제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역직구도 그렇죠. 하는 사람 많고. 네. 그러면 이분들도 상표권을 걸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어떤 문의를 주시면은 저는 무조건 상표 출원해서 등록은 받아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면 아까 우리나라하고 것처럼? 제가 일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 정도는 꼭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놓으세요. 잘 됐을 때 누가 어떻게 베낄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분쟁도 많이 생기니까요. 잘 된 다음에. 잘 된 다음에.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막 진출을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될지 망할지 5년 뒤에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돈 들여서 해외 여러 나라 상표권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꼭 진출을 계획하고 싶은 나라 하나 정도는 하시되 뭐 지금부터 막 너무 많은 국가에다 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 고려를 하세요라는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근데 그것조차 조금 아깝다고 하시면 뭐 제가 어떻게 방법은 없죠. 근데 너무 많은 사례들이 해외 진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 권리를 빼앗기거나 뭐 제대로 활용을 못한 사례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설빙이나 불닭볶음면이 딱 그거잖아요. 그 나라에 출원 안 해놨더니 다른 사람한테 권리 뺏겨서 싸워서 받은 거 돌려받은 거.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설빙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이겼어요 다.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그 기간 동안 내가 설빙에서 장사 제대로 못한 거, 설빙 중국에서 대리인 비용 나간 거, 이거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미리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상표 출원 하나만 해놨어도 그 문제 안 생겨도 되는 거. 근데 판단 기준이 이렇게 봐야겠네요. 대한민국에서 대박이 난 브랜드라면 요즘에 뭐 다 K 컬처, K 뷰티 잘 나가니까 해외에도 좀 어느 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2121 쓰시는 분께서 우리은행은 어떻게 상표권을 가졌을까요? 다른 은행들이 모두 싫어하던데요. 예전에 저 은행 출입할 때도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사람도 자기네 은행에 대해서 우리은행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꾸 우리은행 때문에 신경이 더 쓰인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 방금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실제 우리은행은 문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의미 자체가 제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전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삼성이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은행에서도 은행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 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처럼 은행은 중요하지 않고 앞에 우리가 중요한 네네네. 건데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의미가 누군가한테 독점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등록이 됐느냐?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가진 게 사람들이 사용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은행이 내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로 인식이 됐다. 그럼 사람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네. 이미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후행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제가 했던 사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뭐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제출을 하는 거죠. 이거 봐라. 사람들은 우리은행을 내가 다니는 은행이 아니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국민은행 이제 국민인데 국민의 은행. 맞아요. 물론 예전에 네. 뭐 주택은행하고 합병한 거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야, 또 이게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이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0139님이 가게에서 라디오나 음악 켜서 듣는 것도 음악 저작권에 걸리나요? 돈 내야 되나요? 이렇게. 왜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 음악으로 계속 틀어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영업자 업장에다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저작권법과 관련 규칙들에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사실 그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상이 되는 요식업장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고 틀도록 되어 있어요. 저작권료는 음악 저작권 협회 음저요 쪽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 플러스 음악이라는 게 그 요식업의 일부분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매출을 촉진시키는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순댓국집에서 유튜브를 음악을 틀었어요. 아니 뭐 음악이든 유튜브든 뭐든 그거랑 어떤 호프에서 음악을 트는 거랑 그게 같을까요? 호프집은 당연히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죠. 순댓국집에서는 뭐 뉴스나 틀었으면 틀었지 뭐 안 사실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서 그걸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카페,
호프 이런 곳에서 50제곱미터가 넘는 그 규모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이게 그거를 또 툴도 업종으로 나뉘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종으로 나뉩니다. 아니 그러면 국밥 하시는 분은 떡볶이집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유튜브 막 틀어놔도 돼요? 그게 약간 애매하게 비껴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네. 또 요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 측에서 관리하는 그 저작권료에 관한 문제인데 유튜브에 무슨 오후 무슨 음악 뭐 이런 거 틀어놓고 아니면 뭐 신나 음악에 틀어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플레이리스트. 그거는 또 원칙으로 따지면은 저작권료를 유튜브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음제업에 내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데 안 내도 돼.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잡하네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틀은 거기 때문에 음제업에 막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틀어도 돼요, 안 틀어도 돼요? 헷갈려요. 문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시원하게 한번 판단 내려주면 좋겠는데 유튜브 그런 음악 가지고는 아직 뭐 대법원 이런 거 판례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좀 혼란스럽네요. 네, 혼란스러운 아니, 딱 단계입니다. 유튜브로 음악 플레이리스트 업로드 해갖고 막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보면 또 저작권을 또 위반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어디는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원칙적으로는 다 저작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플레이리스트에 그 음악을 넣어서 뿌린 거잖아요. 그런 원칙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럼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 수많은 플리들이 왜 다 살아남았냐? 안 걸렸거나 아니면은 그 국내에서도 유명한 에센셜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법적으로. 때문에 걔들은 저작권료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 예전에 저도 와이스트리트에 어떤 가수분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네. 음악을 틀려 했더니 사전에 그 링크랑 이런 거 받아가더라고요. 해서 네. 저작권 협회인가 화이트리스트로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네, 그 맞습니다. 음악이 나가더라도 이쪽 저작권을 인정이 되고 수익의 일부를 그쪽으로 주던가 맞습니다. 이렇게 또 자동화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들에서 나온 영상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아예 음악을 안 넣어버리잖아요. 문제 만들기 싫다고. 넷플릭스 예능 같은 거 보면 요새 음악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면은 AI로 작곡한 음악을 넣든가. 아예 그려버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서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이 AI로 만든 건 과연 저작권 문제가 없느냐? 왜 그 AI 생성형 그 서비스 업체한테도 뉴욕타임스라든지 네, 외국의 매체 이런 데들이 막 소송을 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거 학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작권 법에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써 있거든요.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AI가 뭘 만들어도 저작권 자체가 발생을 안 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AI가 만든 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없습니다. 근데 요새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조금 나오고는 있죠. 조금 예를 들어 그 가지고 원소스가 뭐냐 이런 거예요. 생성된 결과물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나 약간 변화된 저작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 네. 사진 이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에 있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네. 저건 누가 봐도 우리 거 베낀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아,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자,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저작권법은 생성된 결과물을 보호해요. 예. 그럼 지브리에서 만든 뭐 예를 들어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어떤 한 장면은 지브리 거 맞죠? 그건 예. 지브리 저작권 맞죠? 아하. 근데 그거를 위한 그림체가 저작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결과물을 보호해요. 근데 그림체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럼 제가 지브리 그림체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디어잖아요. 화풍은. 근데 제가 만약에 지브리 그림체로 지브리랑 똑같은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내가 지브리 거인 것처럼 하면은 아하,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침해할 수는 있겠죠. 아,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스튜디오를 그냥 그렸다? 그거는 지브리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닌 거죠. 오, 재밌는데요. 김명화님이 그냥 라디오 크게 틀어놓으면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라디오는 업장에 크게 틀어놔도 상관없습니까? 이거 그냥 나가도 괜찮으시면 네. 아니 왜냐면 KBS는 여러분의 수신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 괜찮으시면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라디오 관계자들이 라디오도 엄연한 방송이잖아요. 또 그 안에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저작권은 발생은 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야, 이게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겁니다. 결국에 방송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 다 누군가의 권리잖아요. 만든 사람의 권리인데 그걸 허락 없이 써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 그렇죠. 그냥 창작된 결과물. 청작된 결과물을 허락 없이 쓰는 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선에선 그냥 관습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야, 과연 이것까지 터치를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법과 현실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예.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헷갈려서 잘 몰라서 당하는 네. 경우도 있는데 네. 저작권에 대해서 강앤드강의 강인혁 변호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를 걷어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579명에서 585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이른바 셀프조사 발표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모레 경찰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는 3월부터 인천 경기 지역 대부분 연안에서 야간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된 지 44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김기호님이요.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건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건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한 가지 양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도권도 있다면 이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으로 5천만 원 손해를 봐서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같은 해에 8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아하. 그러면 8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손해본 부분을 미리 신고했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합니다. 손익 통산, 손익 합산될 경우 네. 그렇다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네. 거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어제 퀴즈 정답이 사이드카였는데요. 박주영님, 네.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셨습니다. 사이드카는요, 옆으로 달리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의미겠고, 서킷 브레이커는 그 서킷이 회로라는 뜻입니다. 네. 브레이커 그걸 끊어버린다. 회로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꺼비 집을 내려버린다. 요즘에는 두꺼비 집이라고 안 하죠. 워낙 이제 차단기가 네, 작아져서. 차단기가. 네. 그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8% 이상 급락할 때 네. 아예 주식 거래 자체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약 20분 동안. 사이드카는요. 주식은 거래가 돼요. 그런데 뭐 한 5% 6% 뛰거나 내려갔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주문만 네. 막아놓는 거고 일반 주식 거래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훨씬 더 큰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2567님. 사이드카가 자주 발생하면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루의 증시가 그것도 대표 지수가 네. 코스피는 5%, 코스닥은 막 6% 이렇게 선물 기준으로 뛴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가 막 파산하고 이랬던 네. 상황으로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요. 당시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이드카가 45번이나 45번 나왔습니다. 45번. 근데 그 중에서 매도 사이드카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휘둘리던 막 폭락하던 시장에서도요.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피에서만 14번, 코스닥에서도 6번 나왔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급등하는 것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엄청나게 막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카 자체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네. 사람들이 그만큼 막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9196님.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것도 없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막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셨어요. 하소연은 뭐 주변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네. 보상은 안 되죠. 이게 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뜻이요.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던진 게 돌아와야 하는데 네.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이거 그 부메랑처럼 돈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망할 확률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성장성, 수익성은 많이 따져도 안정성은 많이 안 따져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할 확률과 잘못될 가능성까지도 같이 따져보셔야 하는 게 또 투자의 기초이기도 한 겁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1120까지 3.5%나 또 상승폭을 높이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